안녕하십니까. 대한노년치의학회와 오스템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당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하승용입니다. 저는 오늘 임플란트 스크류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합병증들은 생물학적 또 기계적 합병증들이 다양한데 그중 기계적 합병증에서는 스크류 루스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풀리게 되면은 결국은 지대주와 나사 사이에 갭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연조직의 염증, 또 피스출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릅스도 나타나고 최악의 경우는 나사의 파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 연구를 보면 한 5년간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 나사의 파절 또 루스닝 되는 경우를 봤을 때 프로스테틱 스크류에서 좀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이 지날수록 1%씩 증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철물이 들어간 다음에 싱글 임플란트에서 3년 이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익스터널과 인터널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안티 로테이셔널 피처와 적절한 토크를 가해준다면 두 시스템 간의 나사 풀림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인트를 일단은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플란트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사이에 클램핑 포스를 인해서 보철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인트의 안전성과 관련돼서는 프리로드, 또 프릭션, 그리고 제로의 물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상가들은 이러한 클램핑 포스를 최대화시키고 이계력 되려는 세퍼레이팅 포스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면은 나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그리고 셰프트 또는 쉔크, 그 다음에 스레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를 생각할 때는 옆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은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토크를 가해지게 된다면은 나사의 쉔크와 스레드 부분에서 늘어나려는 인장력이 발생되는데 나사 자체의 일라스틱 리커버리 하려는 성질 때문에 늘어나지 않도록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셰프트와 나사 산 사이에 형성되는 이러한 인장력을 프리로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발생된 인장력이 결국은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를 끌어당기는 압축력으로 발생되는 클램핑 포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프리로드는 가해진 토크에 비례하고 또 마찰력 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램핑 포스를 우리는 최대한 얻음으로 인해서 임상에서 나사의 풀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프리로드는 나사 산 또 그 셰프트에서 늘어나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그러한 성질로 인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로드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가해지는 토크입니다. 그 이외에 마찰력, 또 일라스틱 모듈러스, 윤활제 등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지는 토크가 클수록 형성되는 프리로드는 당연히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무조건 토크를 무제한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 자체가 갖고 있는 기계적인 강도의 한계점, 또 너무 센 토크를 가해지다 보면은 임플란트와 골 사이에 골융합되어 있는 부분에 위해한 힘을 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강 내에서 토크를 맥시멈하게 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최대한의 프리로드를 얻는 지점은 퍼머넌트 디포메이션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 퍼머넌트 디포메이션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스프링의 역할을 얻을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에서 추천하는 것은 그 나사가 갖고 있는 일드 스트렝스의 75% 내지 80% 정도까지를 맥시멈 토크로 가해주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 의하면
토크를 한 30에서 35N을 초과해서 주게 된다면은 골융합에 위해한 역할을 준다 해서 저희들이 임상에서는 보통 35N 이상을 토크치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권장하는 토크를 맞춰서 임상에서 정확한 토크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손으로 돌렸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실험해 본 바 제한된 상황에서는 적게 나오기도 하고 또 제한되지 않은 오픈된 곳에서는 뭐 40N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상에서는 토크 렌치 또는 토크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정확한 토크를 가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숙련된 사람은 좀 오버 토크를 또 초심자일수록 언더 토크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크 렌치 또는 토크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의 부식으로 인해서 또 어떤 침이나 타액 같은 이물질들이 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확한 토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임상에서 많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칼리브레이션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정확한 토크 양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제 마찰력입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물을 연결을 할 때 마찰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나사 스크류와 어버트먼트 사이, 또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 픽스처의 탑 사이, 또 나사상과 임플란트 내부에 있는 나사산 사이, 이 세 부분에서 마찰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어지는 토크의 100%가 다 프리로드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90% 정도는 이러한 마찰력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고 단지 10% 정도만 프리로드를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토크를 준다 해도 100%가 다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우리가 프릭션, 마찰력 해소하는 데 소모가 됨으로 인해서 과거부터 이러한 마찰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나사들이 다 플랫한 헤드를 갖고 있고 스레드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나사산 내부에서 생기는 마찰력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프리로드 형성하는 데는 나사 내부에 있는 이러한 마찰력이 방해를 주는 측면이 있지만 이미 조인트 스테빌리티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이 마찰력이 나사 풀림을 방지하는 데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찰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한데 하드니스가 높을수록 또 표면이 거칠수록 또 건조할수록 그리고 빨리 쪼일수록 이러한 마찰력은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물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밀링을 해서 새로운 나사를 깎고 나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매끈해 보이지만 현미경적으로는 이러한 마이크로하게 러프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토크를 가했을 때 이러한 마이크로 러프한 부분을 스무딩 시키는데 일부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 기능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진동력에 의해서 우리 나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기에 형성된 프리로드가 저절로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베드먼트 릴렉세이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실험에 의하면 이렇게 새로 제작된 나사를 임플란트 보철물에 연결하고 기능력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고 40%까지 프리로드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리로드 감소 현상은 나사를 체결한 이후 초기 10초 내에 많은 퍼센티지가 소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해진 토크를 프리로드로 한 10% 정도 형성했다 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소실되는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를 하고 임상에서 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타이트닝하고 루스닝을 시킴으로 인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줌으로써 프리로드를 결과적으로 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단지 한 번 풀렀다가 다시 조임으로 인해서 프리로드가 3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밴딩 오버로드가 또 나사의 그 조인트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굽힘력이 나사의 일드 스트렝스를 넘어서는 순간 나사는 소성 변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러한 금합금 스크류를 사용함으로써 일드 스트렝스를 증가시키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 재료들이 발전으로 인해서 금합금뿐만 아니라 타이타늄 스크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퍼티그 프랙처도 조심스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크랙이 전파로 인해서 적은 힘에 의해서도 프랙처되는 현상을 임상에서 간혹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프랙처되는 부분이 2가지 부분인데요. 헤드와 셰프트 연결 부위, 또 많은 퍼센티지는 첫 번째 스레드 쪽에서 나사의 파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리로드를 더 크게 형성시킴으로써 이러한 퍼티그 프랙처에도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프리로드를 최대화해서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임상에서 나사의 파절된 경우를 보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스레드에서 파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첫 번째가 아닌 2번째, 3번째, 또 어버트먼트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파절되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스레드에서 많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파절이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로는 어떤 나사의 디자인, 그리고 나사의 종류, 그리고 어떤 피트니스, 보철물의 피트니스, 그리고 임플란트의 식립된 방향, 그리고 골질에 따라서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악골은 조금은 더 캔설러스 본이 많기 때문에 나사의 풀림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크를 줌으로써 프리로드를 형성시켰는데 이러한 스크류를 풀리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이제 타이트닝을 제대로 못한 경우, 그리고 어떤 보철물의 디자인이 캔티레버나 커스프가 너무 급격하거나 패시브 핏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임상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임상을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를 이개시키려는 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엑시스를 벗어난 어떤 교합력, 비기능적 교합력 등 또 익스컬시브 컨택, 인터프락시말 컨택, 캔티레버, 그리고 패시브하지 않은 보철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터럴 포스를 최소화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임플란트 픽스처와 골융합에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지만 나사의 그 풀림을 방지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교합력을 따로 가하진 않고 프락시말 컨택을 8마이크로, 10마이크로, 50마이크로, 90마이크로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기능력이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또 연결 부분에 이렇게 응력들이 집중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음식물이 많이 껴요 해서 우리가 임상에서 인터프락시말 컨택을 좀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과한 것도 좋진 않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를 스플린팅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에서는 캔티레버 효과로 인해서 나사 풀림이 좀 더 증진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을 할 때 올바른 위치에 식립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교합력에도 나사와 임플란트에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 부분에 위해한 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픽스처의 위치나 방향이 조금 안 좋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임플란트와 나사의 조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레터럴 폴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나사의 풀림 또 더 나아가서 나사의 파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수술할 때도 정확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피스 어버트먼트, 투피스 어버트먼트에 대한 실험을 해봤을 때 원피스 어버트먼트는 이제 지대주와 나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투피스인 경우는 어버트먼트 내부에 나사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분리형인데 원피스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는 한번 풀렀다가 다시 조였을 때 리무벌 토크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투피스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는 나사를 풀렀다가 다시 한번 조였을 때 리무벌 토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시스템의 메카니컬한 차이점인데 이 원피스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는 나사의 프리로드보다는 요 사면에서 생기는 마찰력에 의한 지대주 풀림을 최소화하는데 요 마찰력이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 투피스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는 나사의 프리로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철물을 딜리버리하는 방식을 먼저 본다면은 지대주 나사는 알코올솜으로 기공 과정 중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닦아주고요. 임플란트 픽스처 내부는 클로렉시딘으로 클렌징을 한번 해줍니다. 인터널 코니컬 조인트에는 반드시 어떠한 데브리스가 있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또 슬립핏 디자인 또 투피스 어버트먼트의 경우는 원피스 어버트먼트와 좀 다르게 우리가 임상에서 딜리버리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터널을 포함한 투피스 계열은 스크류 텐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원피스인 경우는 프릭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익스터널을 포함한 투피스 어버트먼트의 경우는 천천히 타이트닝을 하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렀다가 다시 한번 더 조임으로써 프리로드를 최대한 얻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요. 원피스 지대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게 빨리 돌리면 마찰력이 너무 세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이면서 풀지 않고 다시 한번 리타이트닝하는 과정을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사 또는 지대주의 풀림을 최소화하고자 임상에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사 풀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사를 조일 때 그 토크 렌치에다가 나사 드라이버를 연결한 상태에서 그 보철물 내부에 있는 나사에다가 체결을 할 때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나사 헤드 부분이 이렇게 슬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빼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우측의 사진 보면은 이렇게 나사를 조이는 드라이버도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마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모가 되는 경우라면은 여러분들이 새 드라이버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임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사의 풀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사가 풀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사가 파절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치과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익스플로러 또는 울트라소닉 스캐너를 이용해서 파절된 나사 부분을 제거하는 노력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임상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 전치부와 소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힐링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인데 36번에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임플란트가 돼 있는 환자였는데 어느 날 보철물이 빠졌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사진과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나사가 프랙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요건 이제 거울을 댔기 때문에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면은 파절된 부분이 많은 경우에 잘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입구 쪽에 이제 파절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렇게 에어를 컴프레스드 에어를 불어줌으로써 파절된 부분을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될 때는 시도해보면 좋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는 이제 예전에 보철물이 연결된 상태,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파절된 파절편이 남아있는 상태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비디오에서 봤듯이 제거가 된 이후의 내부 상태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클리닉에서 저희 병원에 의뢰가 된 환자인데 나사와 지대주 내면이 내부에서 프랙처가 됐는데 도저히 제거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의뢰가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널 타입에서 지대주 연결 부분이 프랙처가 된 경우에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왼쪽 하방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자 드라이버를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또 손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러진 나사 파절편은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를 그 파절된 지대주 연결 부분에 넣고 전후 좌우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를 주면서 흔들다 보면은 이렇게 끝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임상에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사 파절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줌으로써 대부분의 경우는 손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사진은 이제 파절편이 남아있는 상태로 내원했을 때, 그리고 제거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익스플로러랑 스캐너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더라도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회사들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툴이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툴들을 잘못 이용하다 보면은 임플란트 픽스처 내부에 나사산에 좀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로러와 스캐너를 이용해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환자인데 로컬 클리닉에서 나사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의뢰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골 흡수가 심한 편이라서 이 나사를 제거하더라도 예후가 좋지는 않다라고 하였으나 환자분은 최대한 쓰는 데까지 쓰고 싶다 해가지고 일단은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게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러한 장비를 사용을 해서 제거는 하였으나 이러한 툴들을 볼 때 드릴들이 되게 끝부분이 얇습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다 보면은 또 과도한 힘이 잘못 부여되면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잘 제거는 하였으나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해서 임플란트 내부에 손상을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제거된 파절편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사 파절편인데 다행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상에서 목표는 이러한 클램핑 포스를 최대화시키고 세퍼레이팅 포스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임상에서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수술할 때 임플란트 픽스처를 아주 올바른 그 액시얼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와 방향을 잘 선택해서 식립을 잘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인트 피트니스, 그 보철물의
적합도를 또 아주 좋게 하려는 노력을 좀 해서 조인트 스테빌리티를 최대화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합적으로는 오클루전 컨택을 가급적 임플란트 중심부 쪽으로 교합이 가해지도록 교합을 설정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사를 조일 때 적절한 타이트닝을 해서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임상에서 적용을 잘 하신다면은 나사 풀림 또는 파절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상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행복한 임상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